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다 가고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방선거가 임박해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출판 기념회는 더 이상 책 얘기가 아니죠. 요즘 거리 곳곳마다 알만한 사람이나 이름도 낯선 사람이나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대통령과는 가까운지, 알만한 사람들이 사진에 있는지 이게 지역 정치에 영향력이 되고 선거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장 출판 기념회에는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더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출판 기념회 전략에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과 또 그가 지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당연한 질문의 답을 출판 기념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수의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난립한 후보들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내놨습니다. 생애부터 경력, 전문성과 호감도,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배점까지 했다는데요.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정치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의무죠. 심사표를 만든 여수시민감동연구소는 출판기념회 북콘서트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의 사이드카를 발동했는데요. 정치시장에 발동된 시민들의 사이드카가 잘 먹혀 들어가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이슈책통에 들어보고요. 뉴스브리핑, 또 오늘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보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6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전남도와 광주시 또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그리고 청사 어디로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됐죠. 네, 잠정 합의이긴 합니다만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들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 앞서 통합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했는데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 보고 또 특례 검토 등이 진행됐는데 이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 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펴봤습니다. 예. 이 앞서 진행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행정구역 명칭은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전남에 두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광주가 앞에 가고 청사는 전남에 두기로 일단 잠정 합의가 된 거네요. 네, 일단 잠정이기는 하지만 예. 합의가 됐습니다. 예. 이 통합의 주요 쟁점 사안인 시도 청사 배치와 관련해서 전남도청을 주사무소로 하되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로 했고 또 통합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던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교육감까지 일단 통합 교육감으로 이야기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일단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특별법안 발의가 진행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쟁점들 좀 합의할 사항들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명칭과 청사 배치 문제, 공무원의 인사권 보장, 학군 조정 등 교육 자치 문제, 또 통합교육감 선출에 따른 이견, 그리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사항, 입법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예.
먼저 교육자치 분야의 경우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특별법에 인사특례를 명확하게 담고 학군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갖고 학군 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 간담회에서는 핵심 특례 내용들도 일부 보완 사항이 협의됐는데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문제나 전력 개통 포화에 따른 개통 관리 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고, 이와 함께 국가기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습니다. 예. 이 주요 쟁점 사안인 의료 취약 지역 분야의 경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분야의 특례, 통합 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의 주거 교육 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 내용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최종 합의안은 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이 국회 법안 발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 어쨌든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그 잠정 합의안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안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인데, 당장 전남도와 광주시의 경우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입법 발의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발의될 행정통합특별법안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의 상황, 정치권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자기들끼리 앞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 그저 황망하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일단 휴일에도 단체장들끼리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 행정구역 명칭 정하고 청사 배치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입장, 어떻게 입법 내용이 담길지, 이런 게 시간이 과연 충분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여수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계원 의원이 제기한 순천시에 대한 여러 의혹들로 인해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의 김건희 게이트 의혹, 또 최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좀 반박 입장을 내면서 논쟁이 본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수 올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계원 의원이 언론을 통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위법 확인 및 보조금 환수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순천시가 즉각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이 문체부로부터 국비 55억, 도비 22억, 시비 33억 등 총 110억 원을 들여 이 남문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문체부의 승인 없이 신연자로와 진입로 철거 등의 추가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한 조 의원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 원 중 218억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가 여수 MBC 이전을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신축하면서 문체부 승인을 받지 않았고,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 건축공사에 필요한 광급 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공사 등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조계원 의원의 위법 보조금 사용 주장이 제기되자 순천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과 협의를 거쳐왔고 보조금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특히 여수 MBC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문체부와 협의해온 사안으로 현재 문체부 승인 범위 내에서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순천시도 조목조목 근거를 들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핵심 의혹과 쟁점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순천시는 조계원 의원이 제기한 이 앵커 기업의 스튜디오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적된 운동기구 구입이나 이 동물원 이설공사 등은
시설 기능 유지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부대 공사이고 모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사항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 또한 순천시는 신연자로 진입도로 철거 보조금 지급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 남문터 광장 사업의 경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된 대상 지역이고 또 신연자로 및 진입로 철거 등은 승인 계획 범위 내에 이루어진 공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조계원 의원이 공개한 이 문체부의 위반 사항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이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정산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순천시가 위반 사항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체부와의 협의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특정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주장은 이 정부 부처의 공식 판단이나 행정 절차와는 무관한 일방적 정치 주장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공방으로 지역 발전 사업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계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광주 전남 통합을 앞둔 대전환의 시기에 지역 간 갈등보다는 미래와 상생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고 이미 정리된 논란보다도 지역의 현안 등 전남 동부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계원 의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열리는 정치인 북콘서트 체크해봤습니다. 아, 북콘서트 네. 출판 기념회. 잠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각 지역마다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그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 관련된 그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거리 곳곳에 내붙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부터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하기 전에 신호탄처럼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고 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네, 출판 기념회 또 북콘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현수막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건데 이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요, 이런 출판 기념회나 북콘서트를 통해서 조직력과 지지세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이 선거 전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 됐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수나 뭐 전남 동부 지역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법도 한 게 이번 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 우리 여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한 하반기 정도부터 스물스물 이 북콘서트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도 출마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갑자기 책을 냈네? 그렇죠. 오잉 하다가 선거에 나오실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수 시장 출마 예정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만 해도요 9명입니다. 민주당만. 네, 예. 맞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영규 전 의장, 이광일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또 주종섭 도의원, 김순빈 전 여수시 의원, 한문선 상공회의소 소장, 이용주 전 국회의원,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9명입니다. 여기까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여기에 이상우 조국 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 예.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을 당협위원장, 김창주 전 경영인협회 회장, 명창원 전 전라남도 행정부시장까지 총 출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네. 자, 물론 이들 모두가 이 북콘서트를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이름들이 많이 현수막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요, 시장 출마 예정자만 북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이 북콘서트를 열면서 생각보다 다수의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진짜 그 효과
텐데 네. 사람들은 북콘서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많이들 참가를 할까요? 어떨까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일반 시민이라 봤을 때는 그런가 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요. 가본 시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쵸. 인터뷰를 했던 많은 시민을 만났는데 가본 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북콘서트를 알리는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이제는 누군가 누구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또 언제 누가 하지? 라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이 선거를 앞두고 의뢰 열리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북콘서트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 있잖아요. 네. 젊은 분들은 더구나 더 이 정보에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 수단이니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예. 이 북콘서트를 바라본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관심은 안 가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언제 뭐 칠판 기념회하고 언제 뭐 자기네들이 독서에 뭐 해갖고 뭐 칠판 내고 책 출간하고 주구들이 뭐 자서전 쓰고 지역에 대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니 뭐 국민들이 근다해서 얼마나 뭐 그걸 호기심을 갖고 쳐다볼 수도 없는 문제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괜히 사람들 선거 운동하려고 북콘서트인가 뭔가를 하지 진짜 뭐 정책 발표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지금 보면은 맨날 그것이 붐이 돼가지고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돼. 마찬가지. 내가 책 쓰는 걸 보니까 책도 자기가 다 쓰고 안 해. 다 출판사에서 편집해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이 자기 신념이 거의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이 지역사회에서 아는데 누가 한다면 안 가볼 수도 없고 불편하지. 그 노상 선거용으로 뭐 출판 기념일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도 일단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이런 것은 선거용이다라고 이미 딱 선입견이 생겨버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맞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서 문화 확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치가 우선이지 정치 뭐 선거 당선되려고 하는 거지라는 시선이 좀 우세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데 네. 또 선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또 후보자들이 직접 이거 글을 진짜 본인이 쓴 건지도 의문이다라는 논란도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선거만 앞두면 북콘서트를 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기회보다는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정치자금 모금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북콘서트 수익은요 현행 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내역 공개 의무도 없고요. 예?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또 대부분 도서 구입비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실제 책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하는데요. 누가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뇌물 모금회라고 말도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책을 한 권 사면서 봉투에 책값보다 뭐 한 10배, 20배 되는 그렇죠. 금액을 내고 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네. 거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정치인들 지금 뭐 2억 3천, 2억 5천 이런 정도의 한 번 모금이 출판 된다니까요. 기념회를 해서 그렇죠. 자, 이 모든 게 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정치 자금을 좀 구해보려는 것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옵니다만 네. 정작 시민들은 이런 북콘서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진짜 내가 노력하는가, 어떤 신념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수 시민감독연구소가 이 유권자들이 시장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심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서류나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심사표에 점수를 매겨서 높게 나온 후보를 선정하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심사표라고 그 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후보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개개인이 이제 본인의 그 심사를
심사표에 체크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심사위원이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돼서. 네, 이 분야가 크게 11개 항목인데요. 예. 질문마다 최고 점수는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보통 최고 5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생애 분야, 경력 분야, 경험 분야, 전문성 분야, 호감도 분야, 지역 현안 이해도 분야, 미래 비전 분야, 또 대안 제시 분야,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플러스 분야인데요. 마지막 분야가 중요한 감점 항목인데 여기에 전과, 음주운전, 학폭, 부동산 투기, 병역 의무 기피, 성범죄 항목 등이 있습니다. 여수 시민감독연구소를 통해서 자세한 심사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표가 활성화되면 평가 기준도 생기고 선거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 후보자들 역시도 시민들의 평가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의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단체 등에서 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보자들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하면 선거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이나 남았지만요. 유권자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피로도가 커진다. 네, 예. 그런 피로도는요. 중요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 유세용이 아니라 진정한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본인들이 보이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해법을 이야기하는 시간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전에 석유화학의 위기를 맞은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해 오고 있는지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화학산업의 본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왕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랑 또 지지난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리를 좀 비워서 김진호 아나운서랑 같이 또 내레이션에 함께한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하셨던데 자, 지난주까지 이제 일본을 알아봤고 오늘은 독일로 갑니다. 독일을 처음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결정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석유화학 기업들이 롤모델로 꼽는 곳이 있습니다. 바스프라는 곳인데 그 바스프가 있는 루트비스 하펜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속 가능한 석유화학 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 본사가 있는 루트비히스 하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루트비히스 하펜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베를린에는 또 석유화학 관련 협회와 전문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방송인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네. 또 슈베트도 다녀왔었었는데 네. 그 독일 동부에 최대 정유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정유 공장이 문을 닫아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네. 이 슈베트라는 곳도 다녀왔었었는데 왜 다큐멘터리에는 못 담지를 담았어요? 못했습니다. 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45분, 50분짜리 다큐멘터리 안에는 그럼 오늘 좀 시간 얘기를 더 관계상.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스프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수 국가산단에도 지금 한국 바스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바스프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예. 전국 8개의 대규모 생산 공장 중 하나가 바로 여수에 있습니다. 연구소도 전국에 5개가 있지만 연구소는 여수에는 없고요. 예. 이 한국 바스프라고 하면은 예. 각종 연구와 사회공헌 활동 펼치고 있고 여수에서는 예. 바스프가 좀 여수를 집중했었던 때는 지난 2024년 키즈랩이라고 독일 본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이들 과학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키즈랩이라는 네. 아이들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그때 시행을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지만 한국 바스프는 기초 중간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예. 한국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024년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10억 5,800만 유로, 한화 1조 8천억 원이 한국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 바스프 전체로 봤었을 땐 653억 유로, 11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전체에서 한 100분의 1에서 2% 시장인 겁니다. 바스프에 갔던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석유화학 기업이 롤모델로 꼽는 바스프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바스프는 대표적인 외국 투자 기업이자 국내 탑10 화학 기업에 랭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종합 화학 기업으로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석유화학 개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기업이기도 해서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위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네, 바스프는 어떻게 위기에 대응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보니까 바스프 직원 한 분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종사를 해오신 분이던데, 거기 일단 바스프 전체 규모는 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만났던 분이 라인하트 슈타우다우시였는데 바스프에서 인턴십하고 이 회사 진짜 정말 좋은 회사다. 나 여기 취직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끝나면 연락해라 해가지고 진짜 연락이 바로 왔다고. 연락을 하셨다고. 근데 이분이 한국 바스프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총괄하는 분으로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의 요청에도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집에도 이렇게 집 취재도 허락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예. 그럼 독일 본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여수 산단 노동자들이 한 2만 5천 명으로 이게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바스프 본사 직원, 루트비히스 하펜의 본사 직원은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 산단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단일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하지만 바스프 한 해 생산액이 112조고 여수 산단은 85조거든요. 이 생산액도 비교해 보면 여수 전체와 비교했었을 때보다 30조 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 기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그렇습니다. 수입이. 예. 자, 그래요. 그럼 여수로 다시 잠깐 와보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국 바스프는 올해로 준공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34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쪽 본사는 그럼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본사는 186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60년 됐습니다. 와. 이 1931년 바스프 연구자라고 칼 보슈라는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직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 깊습니다. 바스프 19세기 최초 공장 당시 사진을 보면은 논밭에 공장 단지와 굴뚝이 덩그러니 설치가 돼 있고 공장 설비가 늘어가면서 주민들도 늘어가면서 또 바스프 마을이라고도 별명처럼 불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신기했던 점은 이 마을과 공장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한국은 산단과 마을이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스프는 공장과 마을이 도로 하나를 두고 붙어 있고 마을 곳곳에서도 굴뚝이 쉽게 보이고 그리고 폐화학 공장이 공원이 되기도 할 정도로 이 공장에 대한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루트비사펜이라는 이 도시는 바스프가 거의 약간 뭐랄까요? 기업 도시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네, 기업 도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안에서도 바스프 마을 그러면 루트비스 하펜을 말하는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바스프는 이꼬르 루트비스 하펜 이렇게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마을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유독 화학물질 배출, 뭐 대기오염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말 아닐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회사다 보니까 유해가스, 대기오염 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바스프 회사 브랜드 가치가 조금 특이해요. 예. 뭐 그 슬로건이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화학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되는 그렇죠. 말인데 양립할 수 없는 말들이 양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친환경과 석유화학을 우리는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바스프 본사랑 여수산단의 공통점은 이 대기 중에 배출한 유해가스량을 수치화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다른 지점이 뭐냐면 바스프의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바스프는 2050년까지 자체 설비에서 발생되는 뭐 가스 그리고 에너지에서 비롯된 어떤 탄소 같은 이런 모든 탄소들을 다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2050년. 넷제로예요? 네, 맞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양을 나무 심기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약간 상쇄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예. 이 넷제로는 배출하는 것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거라서 예. 이 탄소 중립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의 어떤 친환경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기업에서 이런 목표를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석유와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했냐면 예. 모든 공장 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예. 그 1공장, 2공장 이렇게 단독으로 설비가 돼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1공장, 2공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공장 설비 라인을 모두 다 연결하면 2,900km가 된다고 하는데 와. 이 정도 양이 이 정도 길이는 서울 여수를 왕복으로 한 4번 정도 가능한 길입니다. 이 길이가 뭐라고요? 이 공장 공장 내에 설비들을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한 공장 그 지역에 있는 그 공장 내에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 설비 1공장에서 나온 설비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못 쓰게 되는 부산물들을 예. 배출하지 않고 이걸 다시 이 공장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3공장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원들을 순환시켜서 예. 결국엔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그러다 예. 보면 당연히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원으로서의 순환이라고 하면 자원으로서의 순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석유화학은 석유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예.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생산된 플라스틱을 바스프는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짜내서 또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5개를 짜면은 기름 예. 한 300ml 정도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 그 기름으로 다시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뭐 폐플라스틱 말고도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통해서도 플라스틱을 만든다라는 걸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은 당연히 좀 불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석유화학의 친환경이 먼 미래는 아니라는 게 바스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스프가 이런 걸 세계 최초로 한 겁니까? 연구 개발은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상용화까지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바스프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형 전기 가열 스팀 크래커라는 게 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NCC라고 하는데요. 이 1공장, 2공장, 뭐 여러 공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지만 석유화학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설비가 NCC 시설이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석유화학 출발점인데 이게 저희 뭐 여수나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스팀 크래커 NCC는 예. 연료를 태워서 가열하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예. 근데 그 바스프의 전기 스팀 크래커, 전기 NCC는 900도 가까운 고온을 전기로 만듭니다. 스팀 크래커는 열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어떤 부산물들이 많이 탄소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바스프는 이 가열 과정을 전기로 바꾸면서 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실험실이나 소형 설비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형 설비를 구현했기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전기가열 NCC 설비가 네. 아무래도 그 바스프의 넷제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냐인 건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바스프의 탄소 배출량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4천만 톤이었어요. 예. 근데 2024년 1,700만 톤으로 줄었거든요. 오. 이게 58% 절반 이상 감소한 거잖아요. 예. 근데 참고로 여수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여수 산단에서요? 네, 참고로 여수 전체의 배출량은 4천만 톤으로 바스프가 1990년대 배출했던 양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독일 바스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의 생존을 좀 결정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친환경 제품 개발에 필요한 돈, 추가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게 하느냐, 또 시장에서 얼마나 이게 먹히느냐, 이게 기업의 대응 방안을 좀 결정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중에 저희 친환경 상품들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유명 신발의 어떤 재활용 신발인데 재활용인데 왜 더 비싸?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친환경 같아요. 에코 붙으면 조금 더 뭔가 비싸요, 가격이. 네, 예. 오히려 재활용인데 왜 예. 비싸?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컨설팅사가 발표한 그 맥킨지 네. 연구 보고서 보면은 이 친환경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어떤 기본 석유화학 제품들보다 예. 최대 60%가 비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린 이 프리미엄. 네, 여기 이 새로운 재활용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들어간 신발이 거니까. 네, 그 신발에는 어떤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유통 경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예. 비싸다는 거예요. 아하. 아직은 친환경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당연히 비싼 경우가 많아서 예. 소비자들도 좀 그 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혼자만의 선택으로는 아직 친환경 제품 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 더 비싼지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정부가 규제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까? 독일에서는 어때요? 아무래도 당연히 저희랑 비슷하게 좀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자들도 그 비싼 것보다는 당연히 좀 값이 싼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이 그린 프리미엄으로 시장에서의 이 친환경 제품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사실은 확인됐는데, 그럼 이런 제품을 탄소 없이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야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 재활용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그린 프리미엄 일정 부분 형성됐다는 점은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문제는 그 다음인데 예. 그렇다면 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제품을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기업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뭐 전기화 설비 말은 좋지만 이 투자 비용 막대하고요. 재생에너지 사용도 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큰 돈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회수 기간, 투자 비용 회수 기간도 긴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술 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 인프라나 어떤 일정 수준의 비용 상승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부분도 반드시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 지원을 그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걸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아, 안에서 예. 어떤 기업과 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신 독일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핵심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제품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원료를 바꿔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식은 뭐냐면 에너지고요. 예. 원료는 자원입니다. 에너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에너지 대신에 다양한 친환경 전기에너지, 배출된 탄소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전환을 해야 되고요. 예. 이 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유화학 의존도가 거의 뭐 100%에 육박하잖아요.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고 바이오매스처럼 여러 가지 대체 원료를 조합하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개발 필수고요. 아무래도 갈수록 석유화학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산업으로 나간다면은 어떤 도태되는 전통 산업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미래 산업으로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하면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마지막 정리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일본 사례 또 독일 사례까지 쭉 들어왔는데 과연 그럼 여수 국가산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만남을 가지고 전남을 에너지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현안들을 좀 건의했다고요? 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 이른바 에너지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부와 직접 공유한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 일정으로 한전 본사에서 열린 만큼 정부가 전남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예. 이 자리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혁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네. 태양광 50메가와트, 해상풍력 100메가와트 이하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특례를 행정통합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예. 아울러 해상풍력 항만과 배후단지 등 핵심 인프라 지원과 분산에너지 특화 단지 내에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등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전과 협력해서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 한편 전남도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전남 청책 대동회 발안 3차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전라남도는 오는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전남 청책대동회 발안 3차를 개최합니다. 예.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이후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예. 320만 주권자 모두가 통합 도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가 됩니다. 청책 토론의 대동회 발안은 내 외빈과 축사 없이 특정인의 마이크 독점도 없는 산무 원칙의 참여형 정책 토론 행사로 예. 강의원 경제부지사가 주재합니다. 예. 아울러서 정책 제안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제안도 가능합니다. 경제부지사와 관계부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와 함께 선정된 제안자 이외에도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께도 자우유 발언의 기회를 제공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번 3차 행사에서는 기존 순회 공청회와는 달리 자치, 환경, 노동, 농업, 교육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소관부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과 향후 도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청책 대동회 발안 3차의 행사 참여 및 사전 정책 제안서 접수는 1월 27일까지 가능하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순회 공청회 혹은 정책 토론회 이런 형식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책들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행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더 건설적인 정책 제안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벼경영 안정 대책비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도 주요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전라남도는 도의회와 농업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했던 벼경영안전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다시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벼경영안전대책비는 쌀 관세와 유예와 추곡 수매제도 폐지 이후에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예. 전라남도는 그동안 1조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벼 농가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 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과 농업인 경영 안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예산을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전환해서 올해부터는 지급액을 7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농기계 가격과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에 전라남도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는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농업인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의 김 수출이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전라남도의 2025년 김 수출액은 4억 3,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이고요.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 4,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예. 전남 김 수출은 202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는 전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2030년까지 총 4,235억 원을 투입해서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이 연계된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지원, 그리고 K김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마른 김 가공 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전체 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6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